14강입니다. 14번째 강독입니다. 참, 이 맥그레스 책, 다른 것도 제가 읽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훨씬 더 가깝게 와닿네요. 내용도 좋고, 글의 흐름도 마음에 듭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이론, 그게 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맥그레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답은 주어졌어요. 이 테오리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것과 다른 층위들 그런 것까지 자기들이 결정해버리면 그건 이제 오만한 거죠. 과학은 이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여러 분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 시간에 읽었던 그 문장 마지막 그게 참 기억에 남네요. 잠정성,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 겸손. 이게 최고의 과학, 최고의 종교의 특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간직하십시오. 잠정성, 열린 마음, 지적 겸손. 이건 신학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 독단적인 사람들은 화끈하게 지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떠나지 않는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복잡성 떠날 수 없는데 떠날 것처럼 단순화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겸손한 태도로 독단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19세기 옥스퍼드 신학자 찰스 고어는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다. 자, 봅시다. 이런 건 저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찰스 고어의 진술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신적 실제들을 리얼리티예요. 신적 실제들을 결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요거를 동양의 문자로 하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분립 문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언어와 문자로 세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맥가르스가 동양 표현 분립 문자를 알았으면 아마 그걸 표현했을 텐데 그건 모르겠죠. 사자성어라고 하죠. 분립 문자.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신적 실제들을 결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신학자들의 마음에는 인간의 말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변명하려는 경향과 불가지론이라는 큰 요소, 알려져 있는 작은 것들을 넘어선 헤아릴 수 없는 심연에 대한 엄숙한 인식이 늘 자리하고 있다. 이거 조금
문장이 복잡해져 버렸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신적 실제들을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건 뭐 맞는 얘기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것도 좋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신학자들의 마음에는 이것도 좋아요. 인간의 말이 부족하다는 걸 끊임없이 변명하려는 경향, 언어의 한계를 계속 호소하고, 또 불가지론이라는 큰 요소. 알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알 수 없다. 불가지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로 꺼내지 마라. 그 관점이죠. 불가지론이라는 큰 요소라는 큰 요소. 큰 요소. 이게 적절한 게 아닌데. 큰 요소. 알려져 있는 작은 것들을 넘어선 헤아릴 수 없는 심연에 대한 엄숙한 인식이. 예. 근데 여긴 인간의 말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변명하려는 경향. 이 변명하려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 언어의 한계를 느낀다 그거죠. 그 불가지론적인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신학자들의 마음에는 뭐 인간 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변명하려는 경향. 이건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걸 호소한다 하는 거죠. 시면에 대한 엄숙한 인식, 헤아릴 수 없는 시면, 그 아득함에 대한 엄숙한 인식. 잘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안적 가설들을 머릿속에 두고 어떤 가설이 사실에 가장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라는 칼 세이건의 지혜로운 조언을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 과학사의 일부 사례들을 보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그 과정의 최고 사례 중 몇 가지는 세이건의 전문 분야인 천문학에서 등장한다. 그럼 그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 사례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보자. 칼 세이건의 천문학을 검토하려고 하는군요. 사례 연구, 태양계 이론들 소제목입니다. 항성들을 배경으로 태양과 같은 거예요. 행성이 아니라 항성들을 배경으로 상이한 속도로 움직이는 듯 보이는 특정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이것들을 행성, 방랑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나왔는데 플라너스라고 불렀다. 그럼 그 별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2세기에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대단했습니다. 거의 지금의 물리학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어떤 실체를 뚫어봤어요. 이후 천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태양과 달과 행성들의 거리는 모두 다르지만 다들 지구를 중심으로 먼 궤도를 그리며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지구 중심론이죠. 프톨레마이오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지구가 둥글다거나 지구가 태양을 오히려 돈다 그렇게 말한 학자가 있었을 거려.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대세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우주 망원경이 없어서 검토할 수 없었는지 항성과 행성 이러한
관계들에서 결국 천동설, 소위 말하는 그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것은 깔끔한 모델이었고 관측 내용과도 상당히 잘 들어맞았는데 16세기에 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관측이 그리 정확하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하지만 16세기가 시작될 무렵 지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관측 결과가 이론과 들어맞도록 모델은 수정됐다. 중세 초기의 천문학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행성들이 더 복잡한 방식으로 원 안에 원, 흔히 주전원, 원 안에 원을 이루며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그렇게 곧 세세하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중세의 말기가 되면서 이 주전원은 아주 복잡해졌다. 한때 대단히 우아하고 단순해 보였던 모델이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델 외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방식이 또 있을까? 천둥설 말고 어떻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1543년 세상을 바라볼 새로운 방식이 제안되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간한 것이다. 그는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 궤도를 따라 돌아가며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달뿐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말했네요. 이런 태양 중심 견해는 얼마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했던 나머지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거북하고 불편하게 여겼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와 다르지 않은가. 시편 119편 90절은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가만히 서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코페르니쿠스의 과격하고 새로운 생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룬단 말인가.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와 다르다는 깨달음이 얼마 안 가서 찾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은 번역을 쉽사리 제안했다.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든든히 섰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섰다로 이제 번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 전에 번역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닙니다. 성소야 자연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을 보는 이 새로운 방식을 모두가 좋아하지 않았다. 코페르니쿠스를 진짜 반대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듯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이었다. 아하. 근데 역사에서는 교회가 반대한 선봉장인 것처럼 얘기되죠. 다른 과학자들이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 이론은 행성의 움직임들을 프톨레마이오스 모델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완전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완전한 원은 아니고 약간 타원이죠. 그런 곳에 의해서 또 계산이 달라지는가 보죠. 완전한 원과 타원과 하고 차이에 따라서 움직임들의 정밀도가 달라지는가 봅니다. 지금 우리는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안다.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있는 태양의 둘레를 행성들이
납작한 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다. 이 통찰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인 17세기 초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화성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연구한 결과로 찾아왔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또 그 우주 천문학 연구, 우주 물리학 뭐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기초적인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젊었을 때 알고 있었던 건데 뭐 그래도 다 기억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맥그레스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이론이 이렇게 고정불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둘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옳다면 항성들의 모습이 한 해 동안 계속 변해야 됐다. 그런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우주 공간을 따라 움직이면 항성들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렇죠?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면 다른 별들이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뭐 달라지는 거 아닌가? 달라지게 보인 거 아닌가요?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1546년에서 1601년에 살았던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 그는 이런 시차 효과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는 브라헤가 이 효과를 관측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안다. 이 항성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태양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차 효과는 맨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았고 19세기 초에 망원경 설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관측되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관측한 증거를 바탕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여러 가지 실험과 논리 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 논리에 두 가지 한계가 있으니 그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군요. 관측 증거에 대한 브라헤의 해석은 당시에 그에게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하면 옳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과학자들이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뭐 즉시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죠. 루터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살펴본 근대 초기 천문학의 이 일환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과학의 이론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 세 요점은 과학사의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와닿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이런 거는 딱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냐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1번. 첫 번째 요점은 과학이 관측 결과에 가장 잘 맞는 틀을 제공하는 이론적 모델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어떤 이론이 최선의 것인지를 두고 늘 논쟁이 벌어진다.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쌓인다. 둘째, 이건 첫 번째 요점, 두 번째 요점이 아니라 논쟁을 벌인다는 것에서의 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쌓이고, 둘째 어떤 기준을 써서 이론들을 평가할지를 놓고 늘 보수적인 논쟁이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이론을 선택해야 되나. 하지만 이런 난점들은 우주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과학의 추구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여러 타당한 근거에 의거해 특정한 이론이 옳다고 믿지만 그 이론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옳음을 결코 입증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코페르니쿠스도 그거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한 거죠.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브라헤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비판했죠. 그래서 여전히 천동설이 맞다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론이 옳다고 계속 합당하게 믿는다. 옳은 이론은 다른 이론이 그보다 나은 것으로 입증되어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완전히 부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론은 계속 자기의 길을 간다. 2번. 두 번째 요점은 과학 이론들이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잠정적이다. 앞에는 하나의 모델이 나오는 거였고요. 그 모델은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두 번째는 과학 이론들이 잠정적이다. 과학 이론들은 수학적 정리처럼 증명할 수 없다. 과학 이론들은 수학적 정리처럼 증명할 수 없다. 수학 정리 어떤 뭐죠? 정리를 뭐라고 그러죠? 공식인가? 이등변 삼각형 내각의 합은 이등변 삼각의 내각의 합은 180도 이런 정리가 있나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니까 증명이 되는데 과학 이론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죠. 언제라도 과학계는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이 최고라고 그걸 믿을 수 있다 하죠. 믿을 수는 있죠. 천동설을 믿듯이. 하지만 과학자들은 가깝거나 먼 후대의 과학자들이 그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더 없이 잘한다. 겹다운표로 이 사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겠죠? 다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건 아닌 거로 보여요. 글쎄, 그때 그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그 세대에서 더 잘 알지. 과학의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사고방식들은 과거의 유물이 된다. 하지만 최고의 이론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고 보통은 더 나은 이론들에 포함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3대 운동 법칙을 아우르는 틀을 제공하여 뉴턴 법칙의 성공과 한계까지 해명했다. 3번. 세 번째 요점은 대부분의 이론들은 변칙 사례, 즉 이론에 잘 들어맞지 않는 관찰 증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게 있군요. 아주 어리숙한 과학자라면 그런 것이 하나만 나와도 그 이론을 단념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그보다 현명하다. 과학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경우는 별로 없음을 안다. 세계 현상이 과학이 다 모든 걸 해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론은 옳지만 사소한 몇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태양이
우리 행성계의 중심에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주된 신념은 옳았지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돈다는 작은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 케플러의 사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떤 이론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았거나 오해의 근거한 판단이었음이 드러날 수 있다. 항성 시차에 대한 티커 브라헤의 염려처럼 말이다. 세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세요. 네, 이런 것들이 과학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과학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 사이에 중요한 유사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지금 세 가지 특징으로 말한 과학의 이론화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학도 이론이니까요. 그렇죠? 신학 이론입니다. 테오리예요. 로고스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정가된 의, 이것도 이론입니다. 신학 이론. 근데 그걸로 상당히 그게 옳지만 모든 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정돼야 되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부정되진 않고 나중에 더 큰 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아우르는 더 큰 틀을 제시한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책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처음 두 요점으로 거듭거듭 돌아갈 것이다. 과학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 사이의 유사성이죠. 그걸 맥그레스는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점은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변칙 사례에 대응한다는 거죠. 종교적 신앙에서 때로 어떤 것이 이론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신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 참 우리가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노아가 아니라 욥 이야기도 그렇고요. 동성애 문제도 전통적인 성윤리의 근거에서 보면 좀 어긋나는 거죠. 중세 신학자들은 세계의 영원성 문제를 놓고 실험했다. 당대의 과학은 우주가 항상 존재해 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우주가 없다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분명히 변칙 사례였고 그들은 그것을 다룰 방법을 찾아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과학자보다 신앙이 더 옳은 걸 얘기했네요. 무에서 창조니까
없다가 존재하게 됐다고 얘기했고, 과학은 늘 존재했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빅뱅 이론 이후로는 신학이 맞는 거죠. 당대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사실상 해결될 수 없는 불일치를 안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나 그냥 안고 산다. 긴장이 있죠. 결국 과학은 우주의 영혼성 개념을 포기하고 종교적 창조 개념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과 분명히 조화를 이루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종교도 변칙 사례들에 대응해야 한다. 이건 변칙 사례들은 과학의 입장에서 앞에서 한 거군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그걸 불일치를 안고 그냥 가기로 했다는 거죠. 과학계에서요. 종교도 변칙 사례들에 대응해야 한다. 기독교의 경우 나는 고통의 문제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변칙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통 나오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그리고 욥 이야기. 이건 메카리스의 영적인 마인드, 신학적인 흐름 이런 거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좀 재밌네.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제가 그분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의 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변칙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저도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신정론의 문제죠.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기독교 저술가들은 고통을 이해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거저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욥기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방법들도 얘기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과학에서 증거와 증명의 역할과 증거와 증명이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